싸늘한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슬리퍼를 뚫고 유진이의 발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넘게 비워둔 서재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따뜻한 온기와 묵직한 서류 냄새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먼지 쌓인 유품과 절망의 공기만을 담고 있었다. 유진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아버지 유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누구보다 강인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녀가 미처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냉혹한 현실의 무게로 채워졌다. 여기 있었구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유진이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계모 배선자였다.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보석의 반짝임과 달리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유진이의 슬픔이나 고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언제나처럼 도도하고 오만한 태도였다. 배선자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회사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유일한 친자식이었지만 법적으로 모든 것이 배선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배선자는 그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니 똑똑히 듣는 게 좋을 거야. 배선자가 서재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육중한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언제나처럼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진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배선자는 손톱을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다시피 회사가 어렵단다. 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산더미야. 그 말은 마치 잘 연마된 칼날처럼 유진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빚이라니. 아버지는 언제나 회사가 튼튼하다고 말씀하셨다.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항상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배선자는 코웃음을 쳤다. 안정적, 그건 내 순진한 귀에나 들려주는 소리였겠지. 내 아버지는 것만 번지르르 했어. 실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이 집도 회사도 전부 다 채권자들 손에 넘어가게 생겼단다. 그녀는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유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아는 숫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 적힌 차용증과 압류 통지서들이었다. 유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고 믿었던 이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들었다. 그녀는 배선자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물었다.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선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이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가 아닌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딱 하나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있단다. 유진이의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게 뭐죠? 뭐든지 할게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유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배선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유진이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결혼을 하렴 진이야. 결혼이라는 단어에
유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상황의 결혼이 무슨 해결책이란 말인가? 누구와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묻자 배선자는 창가로 걸어가며 뒷모습을 보인 채 말했다. 강태환 회장이라고 들어봤니? 유진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태환 회장.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으며 그의 막대한 부만큼이나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유진이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다. 그에 대한 소문은 흉흉했다. 결혼했던 여자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둥, 그의 저택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무사히 나오지 못한다는 둥, 유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팔려가는 거예요. 배선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팔려가 지금 내 처지에 그런 걸 따질 때인 것 같니? 넌 지금 이 집안을 구해야 할 재물이야. 네가 시집가지 않으면 우린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유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짓을 강요할 수 있어요? 어머니시잖아요. 그 말에 배선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내 친어머니는 널 낳자마자 죽었어. 난 내 아버지의 아내였을 뿐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날 평생 무시했지. 이제 와서 모녀 행세라도 하자는 거니? 배선자는 유진이에게 다시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유진이의 여린 살을 파고들었다. 선택은 없어, 유진이.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강 회장도 널 마음에 들어 했어. 네 그 쓸모없는 얼굴이라도 반반해서 다행인 줄 알아. 그녀는 유진이를 경멸스럽게 밀쳐냈다.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상품처럼 팔아넘기려는 계모에 대한 배신감이 뒤엉켜 그녀의 숨을 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절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배선자는 그런 유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결혼식은 다음 주야. 강 회장 쪽에서 모든 걸 준비할 거야. 넌 그저 인형처럼 가만히 있다가 식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명심해. 네가 거부하면 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거야. 넌 내 아버지의 빚더미 속에서 혼자 썩어가게 되겠지. 유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유산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체념과 이름 모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 결혼. 유진이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 배선자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빚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배선자의 저 만족스러운 미소 뒤에는 더 크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일주일의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흘러갔다. 유진이는 배선자가 준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낯선 차에 올랐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텅 비어버린 눈동자를 가진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인형. 그것이 지금의 유진이었다. 결혼식은 강태환 회장의 거대한 저택에서 비밀스럽게 치러졌다. 하객이라고는 배선자와 강 회장의 수하로 보이는 몇 명의 검은 양복들 뿐이었다. 유진이는 그들의 무표정한 시선 속에서 식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 강태환을 마주했다. 그는 소문대로 늙고 병약해 보였다. 깊게 팬 주름, 잿빛 피부, 그리고 휠체어에 의지한 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이는 그 눈빛에 압도당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벗겨내는 듯했다. 예식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서약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배선자는 강 회장에게서 두둑한 돈 가방을 건네받는 듯한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녀는 유진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택을 떠났다. 유진이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하인들에 이끌려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침실로 안내되었다.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했지만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아름다운 감옥 같았다. 유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가까워졌다. 덜컹. 문이 열리고 강태환이 하인의 도움 없이 혼자 휠체어를 밀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휠체어를 멈추고 한참 동안 유진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유진이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소리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를 바랐다. 이 끔찍한 침묵보다는 나을 터였다. 마침내 강태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고 낮았다. 두려움과 유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휠체어를 그녀에게로 움직였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손을 뻗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은 유진이의 몸이 아닌 그녀 옆에 놓인 작은 협탁으로 향했다. 그가 무언가를 집어드는 소리가 났다. 유진이가 실눈을 떴을 때 그는 그녀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고 있었다. 유진이는 의아해하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을 확인한 순간 유진이는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배선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여자에게서 돈다발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는 유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여자는 분명 그녀의 친어머니였다.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앨범에서 보았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던 바로 그 친어머니. 유진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태환을 바라보았다. 이게 도대체. 강태환은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계모는 돈 때문에 널 늙은이에게 팔아넘겼지. 하지만 그 여자가 판 것은 네가 처음이 아니야. 유진이는 사진과 강태환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강태환은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내 친어머니를 병으로 죽게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 내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유진이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 그리고 배선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유진이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엎을 복수의 시작이었다. 유진이는 손에 쥔 흑백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친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그 옆에서 돈다발을 쥐고 있던 배선자의 젊은 얼굴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강태환의 마지막 말, 아버지의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한 암시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유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강태환은 그런 유진이의 부정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동정심 대신 냉정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병이라고 했겠지. 배선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능숙한 여자니까 그는 휠체어를 조금 더 가까이 움직였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웠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아나? 강태환이 불쑥 물었다. 유진이는 당황했다.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그래, 괜찮았지. 배선자가 거대한 자금을 빼돌리기 전까지는. 강태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는 배선자의 횡령 사실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치려 했지. 하지만 배선자가 한 발 빨랐어. 강태환의 말은 유진이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이어 발견된 막대한 빚, 그리고 모든 것을 장악한 배선자의 신속한 움직임. 유진이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증거 있으세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당신도 배선자에게 돈을 주고 절 산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이 늙고 병든 남자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배선자와 한패가 되어 자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일지도. 강태환은 유진이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방구석에 있는 거대한 금고로 향했다. 육중한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금고 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유진이에게 돌아와 그 봉투를 그녀의 무릎 위에 던졌다. 이것도 거짓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컬러 사진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유진이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였다. 계모는 돈 때문에 나를 늙은이에게 팔아넘겼고 그날 밤 남편이 꺼낸 한 장의 사진에 숨이 멎었습니다. 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장소는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복도였다. 배선자가 두꺼운 돈 봉투를 한 남자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조함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박 원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고 설명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유진이는
다음 장 또 다음 장의 사진을 넘겼다. 박 원장이 배선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사진, 두 사람이 병원 비상계단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배선자가 아버지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아니, 어쩌면 죽음을 사주했다는 증거. 유진이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사진을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를 죽인 여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이 늙은이에게 팔아넘긴 여자. 그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유진이는 치를 떨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강태환을 응시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배선자를 그렇게 잘 아는 거죠? 강태환은 유진이의 변화를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도끼.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여자를 아냐고 누구보다 잘 알지. 강태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묵은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원래 이름은 배선자가 아니야. 김미영이었지.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그 여자는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말단 경리였다. 그녀는 내 형을 유혹했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달아났지. 내 형은 그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돌아가셨다. 내 가족을 풍비박산낸 원수야.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평생 그 여자를 찾아다녔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뜯어 고쳤더군.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내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 똑같은 수법으로 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유진이는 이 거대한 악연의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움직여 주었지. 강태환의 말은 잔인했다.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유진이가 그를 노려보자 강태환은 덧붙였다. 내게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배선자를 한 번에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 그리고 동맹이 필요했. 동맹. 유진이가 되물었다. 그래. 강태환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선자는 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다. 그 여자는 내가 그저 돈 많고 여자를 밝히는 늙은이인 줄로만 알지. 그래서 널 내게 팔아넘긴 거고. 그는 유진이에게 다시 다가왔다. 이 결혼은 위장이야, 유진이. 난 내 몸뚱이 따위엔 관심 없어. 난 배선자에게 복수할 칼이 필요했고, 넌 배선자에게 접근할 명분이 필요했다. 내 아버지의 딸, 유일한 상속자. 그리고 이제 내 아내. 그의 말은 유진이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나는 너에게 힘과 자금을 대주겠다. 네가 배선자를 무너뜨리고 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신 넌 내 복수를 완성해야 해. 배선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한다. 강태환은 유진이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기도 했다. 유진이는 생각했다. 그녀는 어차피 모든 것을 잃었다. 배선자에게 팔려와 이 늙은이의 놀이개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다른 길이 놓였다. 복수의 길,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친어머니를 위한 정의 구현의 길.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유진이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사진들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환의 입가에 마침내 미소가 번졌다. 해골처럼 마른 얼굴에 떠오른 그 미소는 섬뜩했지만 유진이에게는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본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 좋아. 계약 성립이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넌 내 아내로서 푹 쉬도록 해라. 이 방은 이제 내 것이니까 아무도 널 건드리지 않아. 그는 휠체어를 돌려 방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 넌 그 집으로 돌아간다. 쫓겨난 고아 유진이가 아니라 강태환 회장의 부인 유진이 여사로서 가서 네가 그 집의 새로운 주인임을 똑똑히 보여줘. 그리고 내 계모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시작해라. 문이 닫히고 유진이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겪은 하룻밤 사이의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그녀는 계모의 손에 팔려가는 가련한 재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거대한 복수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강태환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가장 위험한 칼날이 되어 그녀는 손에 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조작한 박 원장과 배선자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에게서 돈을 받고 아기를 빼앗아가는 듯한 배선자의 젊은 시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아기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유진이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잠을 잘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하녀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이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극진하게 대했다. 어젯밤 공포에 떨던 그녀를 대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유진이를 위한 화려하지만 단정한 외출복을 준비했다. 짙은 남색의 투피스 정장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옷이 아니었다. 재벌가의 안주인 혹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느껴졌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한여장의 정중한 안내에 따라 유진이는 거대한 식당으로 향했다. 강태환은 이미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식탁은 두 사람을 위한 간단하지만 정갈한 한식으로 차려져 있었다. 강태환은 신문을 읽고 있다가 유진이가 앉아 신문을 내려놓았다. 밤새 잠은 좀 잤나? 그가 물었. 아니요. 하지만 머리는 맑습니다. 유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떨림이 없었다.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전사는 잠이 없는 법이지. 그는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식당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유진이는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싸워야 했고 그러려면 기력이 필요했다. 어젯밤 내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강태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배선자라는 독사를 상대하려면 그 독사의 이빨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는 어젯밤에 꺼내 놓았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다. 내 친어머니 서지연 씨.
그녀는 사실 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다. 유진이는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내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그녀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지. 네 아버지는 너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려 했지만 그땐 이미 배선자가 내 아버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난 후였다. 강태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배선자는 내 존재를 알게 되자 너를 이용해 내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내 친어머니에게 접근해 네가 아버지 집에서 제대로 된 상속자로 크려면 자신이 법적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속였지.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 어젯밤 내가 본 흑백 사진이 바로 그 장면이다. 유진이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판 것이 아니었다. 배선자에게 속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병이었지. 하지만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었다. 강태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배선자는 내 친어머니가 내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을 시켜 그녀에게 독을 주입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맙소사. 유진이는 신음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네 친어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지. 배선자는 그 죄책감을 이용해 네 아버지를 쥐고 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네 아버지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네 친어머니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썼다.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 아버지의 주치의 박 원장이 배선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방 전에 몰래 섞어 넣은 약이다. 심장을 천천히 마비시키는 약이지. 겉으로는 심장마비처럼 보이지만 부검을 해도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아. 유진이는 그 약병을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아버지의 인자했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죄책감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배선자가 있었다. 그 여자, 용서할 수 없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래, 용서해서는 안 되지. 강태환이 동의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하지. 내가 왜 이 복수에 내 모든 것을 걸었는지. 그는 자신의 과거 배선자, 즉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가 훔쳐 달아난 돈은 단순한 회사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환의 형이 목숨처럼 아끼던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그 돈의 상실은 형의 정신을 무너뜨렸다. 내 형은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두었지. 나는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그녀는 유 회장의 아내가 되어 버젓이 살고 있더군. 강태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나는 그 여자가 또다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내 아버지가 쓰러졌다. 나는 박 원장과 배선자의 접촉을 포착했고 그들의 거래를 사진에 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배선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내 복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섬뜩한 집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봐야겠. 자신이 가장 믿었던 것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게 짓밟히는 것을 봐야겠어. 그래서 네가 필요했다. 유진이. 그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널 산 게 아니다.
너에게 투자한 거지. 내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로서 넌 배선자가 가장 끔찍하게 경멸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라는 방패까지 가졌지. 강태환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우리의 계약이다. 혼인 계약서 따위가 아니라 복수 계약서지. 유진이는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강태환은 유진이에게 배선자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유진이는 강태환의 아내로서 행동하며 배선자의 신뢰를 얻은 후 그녀의 모든 비리와 범죄 증거를 수집하여 강태환에게 보고한다. 셋째, 배선자가 완전히 몰락했을 때 유진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강태환은 배선자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 넷째, 복수가 완료되면 이 계약 결혼은 즉시 종료되며 강태환은 유진이의 완전한 자유와 그녀의 몫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을 보장한다. 유진이는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기로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좋다. 강태환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넌 내 사람이다.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배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들어와 유진이에게 허리를 숙였다. 최 비서다. 앞으로 널 그림자처럼 지키고 도울 사람이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최 비서에게 말해라. 강태환이 소개했다. 최 비서는 유진이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신뢰감을 주었다. 최 비서, 사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배선자에게 내 선물이 도착했다고 전해. 강태환이 명령했다. 선물이라는 단어에 유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태환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유진이는 최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저택을 나섰다. 어젯밤 끌려오다시피 들어왔던 그 문을 이제는 당당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나섰다. 최고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최 비서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사모님 배선자 여사에게 드릴 선물은 이미 댁으로 배송 중입니다.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뭐죠? 최 비서는 백미러로 유진이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가구들입니다. 어제 배선자 여사가 경매에 내놓았던 것들이죠. 회장님께서 어젯밤 모두 최고가로 다시 사들이셨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서재 책상, 어머니가 아끼던 앤티크 화장대. 배선자는 그것들을 돈 때문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 비서가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유 회장님의 모든 채권이 강태환 회장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의 댁과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강 회장님이시죠. 배선자 여사는 이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환의 계획은 이토록 치밀했다. 그는 배선자가 자신을 팔아넘긴 돈으로 배선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차가 아버지가 살던 집, 이제는 배선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섰다. 유진이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배선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유진이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어제 이 집을 떠날 때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배선자를 마주했다. 배선자는 값비싼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겪었을 충격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현관 앞에는 유진이가 언급했던 아버지의 유품들, 무거운 원로 책상과 앤티크 화장대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원래의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증표처럼 보였다. 배선자의 시선은 그 가구들과 유진이 그리고 그녀 뒤에 묵묵히 서 있는 최 비서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네가 어떻게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배선자가 마침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녀는 유진이가 늙은 회장에게 버림받거나 혹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을 거라 예상했을 터였다. 하지만 유진이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다. 최고급 정장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여긴 제 집이니까요, 어머니. 유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배선자는 역겹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네, 집 웃기지 마. 넌 어젯밤부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넌 그냥 내가 빚 대신 넘긴 물건일 뿐이라고 배선자가 악을 썼다. 유진이는 그런 배선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어젯밤 강태환의 서재에서 느꼈던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건이라 그 말씀 제 남편 앞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진이가 낮게 말했다. 남편 배선자가 비웃었다. 그 늙은이가 널 제대로 아내 취급이나 해줄 것 같아. 넌 그냥 하룻밤 놀이개야.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최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배선자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 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배선자에게 내밀었다. 배선자 여사님, 전달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배선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낚아챘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안색은 급격하게 창백해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유진이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유 회장의 모든 채무가 강태환 회장 명의로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법적 통지서였다. 즉, 이 집과 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자아니 주인이 강태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배선자는 이 집을 팔아치워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챙기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배선자가 서류를 구겨쥔 채 비명을 질렀다. 강 회장이 어떻게?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의 거처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최 비서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가구와 유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선자 여사께서 경매에 내놓으셨던 모든 물품은 어젯밤부로 다시 회장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배선자는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맹렬한 사리가 스쳤다. 유진이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어린 계집애가 모든 것을 알고 강태환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내년이 감히 날 속였어. 유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속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그리고 제 남편까지 속이려 하셨잖아요. 그녀는 배선자를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어머니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셔서요. 오히려 어머니의 탐욕에 아주 감사하고 계시더군요.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헐값에 손에 넣으셨으니까요. 멈춰 배선자가 유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이 유진이에게 닿기도 전에 최 비서가 앞을 막아섰다. 그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에 배선자는 주춤하며 물러섰다. 사모님께 손대지 마시죠. 배선자 여사님, 지금 이 순간부터 사모님은 이 댁의 유일한 상속자이시자 강태환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이십니다. 여사님이야말로 이 집에 손님으로 머무시는 입장이 되셨고요. 손님이라는 단어에 배선자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유진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 방은 그대로 있겠죠. 아, 물론 어머니께서 제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리지 않으셨다면 말이에요. 그녀는 최 비서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이 가구들은 아버지 서재로 다시 옮겨주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요. 유진이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이 집의 공기가 이제는 그녀의 편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배선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거실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를 냈지만 유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배선자가 그녀가 떠난 직후 사람을 시켜 모든 것을 뒤엎은 것이 분명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침대는 시트가 벗겨진 채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배선자의 유치한 복수였다. 유진이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배선자가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은 유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말했다. 사람을 불러서 방을 치워야겠어요. 그리고 제 방 열쇠도 바꾸고요. 이 집의 모든 열쇠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이제부터 이 집의 관리는 제가 직접 할 테니까요.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유진이는 엉망이 된 방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태환의 지원은 강력한 방패였지만 배선자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그녀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서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태환이 말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배선자의 횡령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증거를 남겨두셨을 것이다. 배선자가 쉽게 찾지 못할 어딘가에 유진이는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뒤, 벽난로 안 심지어 마루 바닥까지. 하지만 배선자 역시 이 서재를 이미 샅샅이 뒤졌을 터였다. 쉽게 나올 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으로 눈을 돌렸다. 수많은 서랍들.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거나 쓸모없는 서류들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책상 밑부분에 미세한 홈이 느껴졌다. 일반적인 서랍이 아닌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처럼 보였다. 유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습관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중요한 것을 항상 자신의 손이 가장 잘 닿는 곳에 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하셨다. 그녀는 책상 밑을 더듬어 작은 걸쇠를 찾아냈다. 걸쇠를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측면의 나무판 일부가 열리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다.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선자의 횡령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께서 직접 조사를 하셨던 것이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배선자가 S병원 박 원장과 접촉했다. 지연 유진이의 친어머니 때와 같은 수법을 쓰려는 것인가. 내 몸이 이상하다. 약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 USB를 아버지의 글씨는 거기서 다급하게 끊겨 있었다. 유진이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자신이 독살당할 것까지도 예감하셨던 것이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다. 배선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유진이가 앉아 있는 아버지의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서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유진이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배선자를 마주 보았다. 왜요? 어머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아버지께 고해 바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유진이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배선자의 시선이 그 다이어리에 꽂혔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한 듯 했다. 그거 이리 내놔. 배선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유진이는 침착하게 그녀를 피했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평범한 일기장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흥분하실 이유가 없는데. 유진이는 일부러 다이어리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내년이 네가 그걸 찾았구나. 당장 내놓지 못해. 배선자는 유진이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유진이는 뒷걸음질 치며 서재문 쪽으로 향했다. 이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기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라도 적혀 있나요? 유진이의 도발에 배선자는 이성을 잃었다. 죽어. 배선자가 손을 뻗어 유진이를 밀쳤다. 유진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배선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이어리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서재 입구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배선자 여사님. 최 비서였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배선자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배선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진이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다. 입가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최 비서가 내민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배선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들었다. 폭행이라. 어머니, 제 남편이 이걸 알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배선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그녀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도 마시고요. 손님은 손님답게 굴어야죠. 유진이는 배선자를 차갑게 지나쳐 서재를 나왔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다. 유진이는 자신의 방문을 굳게 잠갔다. 최 비서가 설치해준 최신형 보안 장치는 배선자가 감히 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금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힌 마지막 말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 USB 안에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존재했다. 유진이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알려주셨던 모녀만이 아는 특별한 날짜를 조합해 암호를 풀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아버지 유 회장이 배선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파일 안에는 배선자가 유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 해외 계좌로 송금된 자금 내역,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도용된 가짜 계약서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개의 오디오 파일이었다. 하나는 배선자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돌리려다 발각되자 오히려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 서지연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요. 진이가 그 사실을 알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배선자의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듯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아버지가 박 원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박 원장 자네가 처방한 약을 먹은 뒤로 몸이 이상해. 배선자가 시킨 짓인가?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배선자가 조작한 유언장이 아닌 모든 재산을 유진이에게 상속하며 배선자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유진이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싸우고 계셨던 것이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밤 유진이는 최 비서의 호의하에 강태환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강태환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는 말없이 USB를 그에게 건넸다. 강태환은 최 비서가 가져온 보안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의 말은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어리석은 여자, 제 무덤을 스스로 팠군. 강태환은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이것만으로도 배선자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 살인교사 횡령 유언장 조작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여자는 감옥에서도 웃을 년이야. 돈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 여자의 돈줄을 먼저 끊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숴야지. 박 원장이군요. 유진이가 말했다. 그렇지.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는 돈에 약하고 겁이 많아. 우리가 가진 사진 배선자에게 돈을 받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히 그를 흔들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겁먹은 쥐는 스스로 함정에 뛰어드는 법이니까. 강태환은 최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유진이는 회사 내부에서 배선자를 압박하고 강태환은 외부에서 배선자의 공범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와 조력자가 아니었다. 완벽한 공범 복수의 파트너였다. 다음 날 유진이는 회사로 출근했다. 강태환 회장의 아내이자 유 회장의 상속녀라는 그녀의 등장은 임원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배선자는 유진이가 회사에 나타나자 격분했지만 현재 회사의 최대 채권자인 강태환의 아내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차지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로 강태환이 보낸 회계팀과 함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모님 이상합니다. 회계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장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특정 하청업체들과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모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곳들입니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USB에 있던 페이퍼 컴퍼니 목록과 그 이름을 대조했다. 정확하게 일치했다.
배선자는 가짜 거래를 통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래들의 최종 승인자가 누구죠? 유진이가 물었다. 모두 배선자 여사님이십니다. 유진이는 즉시 소액 주주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에는 배선자를 의심하던 몇몇 충직한 주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진이는 그들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녀는 아직 살인이나 유언장 같은 결정적인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배선자의 횡령 증거 가짜 송장 페이퍼 컴퍼니 내용만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배선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불만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회사를 좀먹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게 사실이라면 배 여사는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한 주주가 분노했다. 유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배선자 이사의 직무 정지를 요청할 겁니다. 같은 시각 박 원장은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배달된 익명의 소포가 놓여 있었다. 소포 안에는 그가 병원 비상계단에서 배선자에게 돈 봉투를 받던 사진 한 장과 우리는 당신이 유 회장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다. 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박 원장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배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보시오 배 여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누가 우릴 협박하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배선자는 유진이와 주주들의 움직임 때문에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참이었다. 진정해요, 박 원장. 그게 누군지 나도 알아. 그 망할 계집애 유진이 짓이야. 배선자가 전화를 통해 악을 썼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는 거요? 경찰에 잡혀가기라도 하면. 박 원장이 울먹였다. 배선자는 골치가 아팠다. 박 원장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당장 돈을 준비해줘요. 난 떠나야겠어. 해외로.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내가 가진 녹음 파일, 유 회장이 마지막에 내게 전화했던 거 다 불어버릴 테다. 박 원장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배선자는 눈을 감았다. 유 회장의 마지막 통화 녹음. 그것은 박 원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몰래 녹음했던 비장의 카드였다. 알았어요. 진정해요. 배선자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돈 준비해 줄게요. 내일 밤 10시 C구역 폐창고로 와요. 거기가 안전하겠어. 거기서 돈을 받고 당신이 가진 녹음 파일도 내게 넘겨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거야. 그녀는 박 원장을 달랬다. 박 원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를 끄는 배선자의 얼굴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박 원장을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 겁이 많았다. 배선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내일 밤 10시 C구역 폐창고. 처리할 사람이 하나 있어. 흔적도 없이. 배선자는 유진이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유진이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유진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배선자는 언론사와 증권가의 익명의 제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유 회장의 딸 유진이가 늙은 재벌 회장에게 홀려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계모인 자신을 망상으로 공격하고 있다. 회사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시켜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위기를 느꼈다. 강태환의 법무팀이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소문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진이는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배선자를 포함한 모든 이사진이 모인 자리. 배선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유진이를 비난했다. 진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늙은이한테 속아서 아비 회사를 망치려는 거야. 이사진들의 시선이 유진이에게로 쏠렸다. 유진이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속은 건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배선자의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였다. 이것이 배선자 이사님께서 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배선자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과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대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배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가 발악했다. 유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회계 감사를 실시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배선자 이사님의 개인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보면 더 명확해지겠고요. 이사들은 더 이상 배선자의 편을 들 수 없었다. 그들의 이익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당장 긴급 감사를 실시합시다. 그리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외쳤다. 배선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유진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유진이는 그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배선자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가장 위험한 발악뿐이었다. 유진이는 최 비서를 불렀다. 내일 밤 10시 C구역 폐창고 배선자가 박 원장을 만날 겁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요. 다음 날 밤 C구역의 폐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낡은 철제 구조물이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에 삐걱거렸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 더미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박 원장은 약속 시간인 10시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창고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 회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거래만 끝나면 모든 것을 잊고 해외로 떠날 생각뿐이었다. 배선자가 정말 돈을 가져올지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밤 10시 정각.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 원장은 심장이 멎는 듯해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배선자 혼자가 아니었다. 박 원장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배선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 원장 나와요. 돈 가져왔으니까. 배선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박 원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둥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 여사. 정말 돈은 가져오신 거요.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배선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눈짓했고 남자는 검은색 돈 가방을 박 원장의 발치에 툭 던졌다. 박 원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가 황급히 가방을 열어보려 하자 배선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전에 물건부터 내놔야지. 녹음기. 어디 있어? 배선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원장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돈부터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되겠소. 배선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멍청한 영감. 그녀가 경멸스럽게 내뱉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요? 우린 거래 너 같은 겁쟁이랑 내가 무슨 거래를 해. 배선자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넌 그냥 내 뒤처리를 해줄 쓰레기였을 뿐이야. 유 회장처럼 말이지. 그 늙은이도 네가 준 약 먹고 골골대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갔는지 알아.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박 원장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시끄러워. 배선자가 악을 썼다. 네가 그 망할 유진이 년한테 사진을 넘긴 거지. 내 뒤통수를 쳐. 네가 입을 열면 내가 위험해져. 그러니 넌 사라져 줘야겠어. 유 회장 곁으로. 배선자가 남자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처리해. 녹음기 챙기고 돈은 다시 가져와. 이 영감은 바다에 쳐넣어버려. 두 남자가 박 원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박 원장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막다른 벽에 몰린 후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배선자와 그녀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앞에는 최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배선자의 모든 자백이 담긴 고성능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배선자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소리쳤다. 넌 강태환의 계좌나 여긴 어떻게? 회장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사모님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선자 여사님의 마지막 발악을 기록하라고요. 최 비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양복들 사이로 유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젯밤 이사회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배선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배선자는 유진이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년이 네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어. 유진이는 배선자의 앞에 멈춰섰다. 어머니야말로 대단한 걸 꾸미셨네요. 청부살인이라니.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박 원장님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횡령 유언장 조작 살인 교사, 그리고 이젠 살인 미수까지.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네요. 배선자 이사님. 유진이가 스크린에 띄웠던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USB와 강태환의 정보를 조합해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배선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강태환 그리고 유진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두 사람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다. 주주총회 회계 감사 그리고 박 원장을 이용한 이 마지막 함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배선자는 이성을 잃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눈에 바닥에 나뒹굴던 낡은 쇠 파이프가 들어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유진이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죽어 이년아. 배선자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 원장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쇠 파이프가 유진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최 비서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배선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꺾어 쇠 파이프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녀의 팔을 뒤로 결박해 바닥에 내리꽂았다. 커헉. 배선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엎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 원장이 벌벌 떨며 유진이에게 기어왔다. 사모님 살려주십시오. 전 협박을 당했을 뿐입니다. 배 여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녹음기 있습니다. 유 회장님의 마지막 통화가 그는 녹음기를 유진이에게 필사적으로 내밀었다. 유진이는 그 녹음기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박 원장. 하지만 자비는 구해보시죠.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자백한다면.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환의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둔 것이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최 비서에게서 모든 상황과 증거물 배선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 청부 살인을 시도한 현장, 그리고 박 원장의 증언을 인계받았다. 배선자는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유진이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유진이,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넌 평생 불행할 거야.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그녀의 악다구니는 창고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진이는 그 모든 저주를 묵묵히 받아내며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이는 손에 쥔 아버지의 녹음기를 꽉 쥐었다.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 원장 역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유진이는 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회장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창고를 걸어 나왔다. 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갑고 상쾌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유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쉰 숨결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는 폐창고에 먼지 묻은 공기를 뒤로하고 새벽의 차가운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그녀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최 비서가 말없이
세단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박 원장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였다. 박 원장, 자네가 처방한 약을 먹은 뒤로 몸이 이상해. 배선자가 시킨 지신과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제발, 내 딸 진이마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절박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이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차는 유진이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회사 본사를 향해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다. 유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배선자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버지의 주치어였던 박 원장 역시 살인 방조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재벌가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배선자의 만행에 분노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환 회장의 법무팀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유일한 상속자 유진이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위임받았다는 공시가 떴다. 사람들은 계모에게 팔려갔던 비운의 상속녀가 거물 재력가와 손잡고 복수에 성공했다며 그녀를 주목했다. 일주일 후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배선자의 편에 섰던 일부 이사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하는 한 사람, 유진이에게 쏠렸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강태환의 저택에서 처음 입었던 그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깊은 침묵이 회의장을 감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버지 유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섰습니다. 유진이의 차분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배선자가 조작했던 가짜 유언장이 아닌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진짜 유언장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유진이에게 상속한다는 공증된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배선자의 횡령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담은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배선자라는 한 개인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아버지의 진정한 경영 철학과 회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횡령과 비리로 얼룩진 배선자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저는 오늘 배선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꿈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녀는 배선자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사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고 동시에 강태환 회장의 자본을 등에 업은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담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술렁였지만 곧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와 구체적인 비전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한 노년의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 회장의 오랜 친구였다. 유 회장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유진이 대표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유진이는 그렇게 만장일치로 회사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유진이는 마지막으로 강태환의 저택을 찾았다. 처음 이 문을 넘을 때의 공포와 절망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팔려온 재물이나 복수의 칼이 아니었다. 동등한 계약자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한 파트너로서 그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강태환은 서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두운 증오의 그림자가 거친 듯했다. 그는 유진이에게 차를 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했던 공모의 긴장감 대신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배선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군. 강태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박 원장도 15년을 받았고. 모든 것이 끝났어.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게요. 그녀는 강태환을 바라보며 물었다. 회장님의 형님은 좀 어떠신가요? 강태환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소식을 전해 들었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고 하더군. 이제야 어머니의 유산을 지킨 것 같다며. 그는 유진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다 자네 덕분이야. 저희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을 뿐입니다. 유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는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다. 그들은 철저한 계약 관계였고, 이제 그 계약이 끝났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강태환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유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강태환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완수됐어. 그가 말했다. 난 복수를 했고 넌 정의를 되찾았지. 이 서류는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다. 자유. 유진이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를 올감했던 족쇄이자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었던 방패였다. 그녀는 이제 그 방패 없이 홀로 서야 했다. 유진이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이것으로 그녀와 강태환을 묶었던 모든 법적 사적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감사했습니다. 유진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회장님이 내민 그 사진 한 장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이었을 겁니다. 강태환은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검을 휘두른 것은 너 자신이었어, 유진이. 가봐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유진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섰다. 최 비서가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최 비서님. 유진이가 말했다. 최 비서는 처음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풀고 희미하게 웃었다. 회장님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 앞날의 행운을 빕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유진이는 거대한 저택의 문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저택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의 미래라는 무겁지만 가치 있는 짐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지 않고 저택의 긴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계모가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날 밤, 한 장의 사진에 숨이 멎었던 그 순간, 그 모든 절망이 이제는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유진이는 더 이상 팔려온 상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